아빠가 나한테 해중에 뭐가 있는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생색이야. 아빠 죽으면 어차피 다 내 돈 아니었어. 내가 좀 미리 쓴 게 그렇게 죄야.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42은 딸년의 날카로운 비명. 그 소리가 제 가슴 등 줄기를 칼로 그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그 외침이 제 40년 오토바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바쳐 거름이 되어줬더니 그 뿌리가 제 목을 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뿌리를 잘라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말라 죽으시겠습니까? 전부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제 인생을 되찾았을까요? 오늘 부산 다대포 바닷가에는 진눈개비가 섞인 매서운 겨울비가 내립니다. 67 먹으니 늙은이의 무릎 마디가 비명을 찌르는 날이죠. 저는 지금 2평도 안 되는 좁은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놓인 건 어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으로 반값에 사온 7,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입니다. 뜨거운 물도 아까워서 정수기 미지근한 물에 컵라면 하나를 겨우 불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창 밖으로 익숙한 로고가 박힌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괴음을 내며 들어오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환장한다는 그 유명한 초밥집 배달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제가 사는 백동 입구였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원이 꺼낸 건 한 판에 최소 4만 원, 좋긴 넘는 특밥 세트였습니다. 그 배달원이 호출벨을 누르는 소리가 경비실 인터폰으로도 작게 들리더군요. 12045 배달 왔습니다. 12045호 바로 제 집입니다. 거기엔 42 먹은 제 딸년 지은이가 누워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제가 입에 넣으려던 그 차가운 삼각김밥이 목구멍에 확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40년 넘게 부산 전역을 오토바이로 누렸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길바닥에 미끄러지며 피를 흘리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입에 4만 원짜리 초밥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서 펴지지도 않느니 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쥐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번듯하게 성공했던 내 딸 지은이 뒷바지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잘난 딸녀는 지금 직장도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서 애비가 경비실에서 욕먹어가며 번 돈으로 대낮부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분리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민 김씨가 저를 아는 척하더군요. 어이 이씨, 아니 딸내이 서울서 큰 회사 다닌다더니 요새 계속 집에 있대. 아, 예. 뭐 잠시 쉬어 내려왔습니다. 쉬어온 게 아니라 아예 눌러 앉은 거. 아이가 아까 보니까 배달 음식만 하루에 2번씩 오더만. 이씨 조심해 애라. 요새 연금이고 뭐고 자식한테 다 털리고 길바닥 나왔는 노인네들 한둘 아니다. 김씨의 그 뼈있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벌컥해 달아올랐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퇴근길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단지 내상가 은행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더군요.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민성 고객님, 카드론 500만 원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출의 대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평생 남의 돈 빌려본 적 없이 정직하게 땀 흘려본 돈으로만 살아온 사람인데 누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까?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엔 초밥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딸녀는 제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아내 정희 씨는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담근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나와봐. 이 대출 문자. 이거 뭐야? 제가 고함을 지르자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미안해할 줄 알았던 딸의 얼굴엔 오히려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소리 좀 지르지 마.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고 했잖아. 지금 코인이 반등 기회인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잠깐 쓴 거야. 아빠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은 거. 그거 해야 환급금도 좀 알아보니까 얼마 안 되더만. 사람이 왜 그렇게 째째해?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0은 넘은 딸년이 애비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노후에 쓰려고 아껴둔 보험금까지 눈독을 들이며 저를 째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다니요. 아내 전계 씨가 달려와 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지은아, 너 왜 그래? 아빠한테 사과해. 하지만 딸은 아내의 목을 가다듬음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그래. 엄마 적금 깨서 놔준 것도 아빠한테 일렀어. 진짜 식구들끼리 너무하네. 내가 잘 되면 다 같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딸의 방문 앞에 서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부부가 죽겠구나. 아니, 이미 죽어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여러분, 40은 넘은 자식이 여러분의 연금이며 심지어 이름까지 팔아서 자신의 허영심을 불태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딸이 비명을 찌르며 제 멱살을 잡았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하고도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딸의 방문 경첩을 제 손으로 떼어내야만 했는지, 그 외에 내 자식에게 월세 8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들이밀며 남이 되기로 했는지, 그 피눈물 나는 67세 아빠의 마지막 승부수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싸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처절하고도 생생한 생존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칼을 꺼낼 용기를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성입니다. 올해로 67이 됐죠. 지금은 부산사하고 다대동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젊은 날은 온통 매연 냄새와 엔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으니까요. 그 시절 부산은 고개도 많고 길도 험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헬멧 하나 쓰고 부산 저녁을 누렸습니다. 배달통 뒤에 실린 음식 냄새가 제 몸에
문신처럼 박혔죠. 손가락 관절은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서 펴지지도 않습니다. 허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제 기능을 잃어버렸고요. 비가 오려고 하면 삭신이 쑤셔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오토바이 핸들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외동딸 지은이 때문이었죠. 우리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사초등학교부터 하단중학교까지 성적표에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딸아이 성적표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매서운 바닷바람도 하나도 안 춥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 정희 씨도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괴정시장 안쪽 작은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나무를 묻히고 김치를 담갔죠.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8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데 둘이 합쳐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벌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지은이 서울 보내서 번듯하게 키워야지.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딸의 성공 속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국민연금 하나 제대로 챙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딸 뒷바라지에만 미쳐 살았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기어이 서울에 있는 이름난 대학에 붙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는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하더라고요. 부산역에서 딸을 배웅하던 날 저는 아내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물은 끝났다. 이제 우리도 좀 쉬자.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요? 서울에서 잘 지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싹 싸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딸의 얼굴은 헬다 못해 창백하더군요. 회사 사람들에게 치여서 죽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금쪽 같은 자식이 죽겠다는데 거기서 일을 더하라고 등을 떠밀겠어요. 그래, 좀 쉬어라. 아빠가 아직 돈 번다. 집에서 푹 쉬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철퇴음 6개월은 정말 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책상에 두꺼운 자격증 책도 펼쳐놓고 가끔 도서관도 나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책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갔습니다. 대신 방 안에는 편의점 도시락통이랑 배달 음식 박스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죠. 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구하고 난 12시가 넘어야 부수수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 뒷바지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딸아이는 서울 살 때 쓰던 그 비싼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수입이 0원인데 쓰는 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제일 먼저 휴대폰 요금이 밀리더니 저한테 승밀더군요. 아빠, 이번만 좀 내줘. 다음 달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다음은 카드값이었고 그 다음은 아예 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경비실에서 꼬박 한 달을 써. 있어야 버는 돈이 꽤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딸년이 혼자 시켜 먹는 배달 음식이 한 번에 3만 원, 4만 원이에요. 어떤 날은 자기 친구들 불러서 제 카드로 결제까지 해버리더군요.
아내 정희 씨는 저보다 더 했습니다. 지은이가 기가 죽어서 저런다며 시장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몰래 쥐어줬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서울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겠니너. 돈 좀 있으면 기 펴고 다시 일어설 거다. 그놈의 기는 도대체 언제 살아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 피 같은 돈들은 전부 딸의 화장품, 명품 가방, 그리고 게임 아이템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요. 딸이 집에 내려온 진짜 이유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무서운 중독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니까, 공부 잘하던 우리 지은이니까 금방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은 아주 처절하게 배신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딸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봤습니다. 딸은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마우스 클릭질을 하고 있더군요. 그 화면 속에 떠있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래프들. 그게 우리 집안을 집어삼킬 괴물의 눈동자라는 걸 저는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평생 고생시킨 아내에게 노후엔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우리 앞길엔 더 깊고 어두운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집에 내려온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입을 닫고 있었지만 제 속은 이미 시커먼 수덩이가 된 지 오래였죠. 남들은 자식이 40 넘으면 손주 재롱 보러 다닌다는데 저는 42 먹은 딸년 배달, 음식 박스나 치우고 있으니 기가 잘 노릇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녹초가 되어 돌아왔는데 딸애가 거실로 슬금슬금 나오더군요. 평소엔 말 한마디 안 붙이던 애가 아내 어깨를 주무르며 콧소리를 냅니다. 엄마, 요즘 서울서 유행하는 중고 명품 리셀이라고 들어봤어. 이거 진짜 돈 되는 건데 내 친구는 이거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업인이 투자니 하는 말 뒤엔 항상 돈이 따라붙기 마련이니까요. 딸은 눈을 반짝이며 아내를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만 있으면 물건을 떼어올 수 있다고 한 달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저는 방 안에서 듣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사업을 한다는 거야.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남을 팔아먹은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데 아내 정희 씨는 오히려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저렇게 해보겠다는데 한 번만 믿어주자. 애가 기 죽어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이미 제 몰래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지원금이며 소상공인 대출이며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10년 넘게 부어온 쌈짓돈 같은 적금을 깼습니다. 딸년 손에 그 귀한 500만 원을 쥐어주면서 아내의 눈엔 다시 희망이 서리는 듯 보였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그 돈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딸은 명품 가방 몇 개를 사오는 것 같더니 며칠 뒤엔 사기를 당했다느니 물건이 가짜라느니 핑계를 대며 방구석으로 다시 숨어버렸습니다. 500만 원은
그렇게 공중으로 증발해버렸고 아내의 어깨는 전보다 더 힘없이 처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을 날리고 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지은이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제가 경비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노인 지은이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더군요. 잠결에 온 문자라기엔 너무 자주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슬쩍 화면을 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을 축하합니다. 이민성 고객님, 신규 입금 확인 100만 원. 현재 잔고를 확인하세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거래소 계좌가 만들어져 있고 돈이 오가고 있다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순간적인 예감에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둔 제 연금 수령용 통장을 찾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는 딸년도 알고 있는 제 생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찍어보니 지난 일주일 사이에 수백만 원씩 대여섯 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지은아, 이리 나와. 당장 안 나와. 제가 미친 사람처럼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급하게 모니터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은이가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보자마자 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아빠, 그거 내가 다 설명할게. 요즘 보험 해약하고 그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 천지야. 나도 우리 집 좀 일으켜 세워보려고. 아빠 연금, 그거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셋이 어떻게 살아, 이 미친년아. 그게 어떤 돈인데? 내 엄마가 무릎 나가면서 번 돈이고 내가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서 받은 보상금까지 섞인 돈이야. 저는 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빠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래라며 저를 가르치려 들더군요. 그 당당한 눈빛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제 앞에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면 정희 씨는 정말 실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집을 완전히 무너뜨릴 진짜 폭풍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년이 손을 댄 건 제 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된 온갖 서류들이 여기저기서 담보로 잡히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년이 제 연금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모습이 환각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평소라면 정오가 지나야 겨우 기어나오던 지은이가 새벽 6시부터 부엌에서 부스러거리고 있더군요. 가서 보니 서툰 솜씨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시장 갈 채비를 하던 아내 정희 씨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빠, 엄마, 내가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오늘부터는 시장 가서 엄마 일도 돕고 저녁엔 편의점 알바라도 알아볼게. 다른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천에 제 모진 마음이 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더군요. 그래, 내 자식인데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저는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하며 딸이 끓여준 밍밍한 죽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딸은 일주일 정도 시장에 나가 아내 곁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저도 경비실에서 주민들이 갑질을 해도 허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시니어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니 셋이서 아끼며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이 시장에 나간 건 엄마를 도우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신용카드와 인감 도장을 노린 아주 치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그 평화로운 연극은 딱 열흘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경비실 출근길에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까지도 딸의 연기에 속아 살았을 겁니다. 제 이름 앞으로 온 두툼한 등기 우편물 한 통. 뜯어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글씨조차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카드론 대출 실행 안내 문구와 함께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적혀 있더군요. 금액은 무려 500만 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제 명의 카드로 대출이 실행된 겁니다. 알고 보니 딸년이 시장에서 엄마가 일하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몰래 가로채 인증번호를 받고 제 이름으로 카드론을 받아버린 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경비실 구석에서 그 종이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오토바이 타면서 사고 한 번 안 내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가장 믿었던 자식놈이 제 등에 칼을 꽂고 제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 이름으로 들어놓은 큰 안보험 약관 대출까지 손을 댄 흔적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아내와 자식한테 짐하려고 10년 넘게 꼬박꼬박 부어온 돈인데 딸은 그 돈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홀랑 까먹고 있었던 거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딸을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부산 내려온 딸년 금방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엔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일찍 그 문자를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제 뒤통수를 치고 있는 자식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을 버린다는 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도둑놈 취급한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 너무나 가늘게 남아있었거든요. 과연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결단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카드론 500만 원만 어떻게든 메우면 다시 예전처럼 새 식구 오순도순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다대포 바닷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경비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딸년이 깜빡하고 경비실에 두고 간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가방 절대 안 열어보는 성격이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손이 먼저 움직이더군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꾸깃꾸깃 접힌 서류 뭉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제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2금융권 대부업체, 제 이름으로 된 온갖 대출 서류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금액을 다 합쳐보니 무려 2,700만 원이더군요. 2,700만 원. 누구에게는 차 한 대 값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40년 오토바이 인생의 결정체였습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무릎이 깨져도 병원비 아까워 참아가며 모은 돈. 아내랑 노후에 연금 받으며 소소하게 여행이나 다니자고 아껴둔 그 피 같은 돈이 이미 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다 흘러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려는 제가 잠든 사이에 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제 이름으로 된 장기저축성 보험까지 담보로 잡아서 돈을 끌어다 썼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이 도둑보다 무섭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일 당장이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경비실로 오면 어쩌나 주민들이 사실을 알면 내 고개는 어디로 둬야 하나. 제 딸은 서울서 배운 게 고작 애비 이름 팔아 도박하는 거였나 싶어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빗물이 눈을 가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바닥에 딸의 가방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은이는 제 방에서 불도 끄고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게 다 뭐야? 2,700만 원 내가 다 어디다 썼어? 제가 짐승 같은 소리를 찌르며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딸의 모니터에는 여전히 초록색과 빨간색 세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하더군요. 아빠 소리 좀 지르지 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란 말이야. 2,700만 원. 이거 이번에 비트코인 반등하면 하루 만에도 복구할 수 있는 돈이야. 아빠가 복지 혜택 받는 거 그거 한 달에 몇십만 원 안 되잖아. 내가 이거로 아빠 노후 한 번에 해결해 줘. 주려고 그런 건데 왜 그래? 그 당당한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친 괴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눈물 한 방으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구닥이 노인네라며 비웃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제 딸은 이미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가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제 외침에도 다른 코음을 쳤습니다. 나가는 건 좋은데 아빠가 내준 카드값은 어떡할 거야? 나 신용불량자 되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 뻔뻔함에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정희 씨가 안방에서 울음소리를 죽이며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녀는 이미 제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미래까지 전부 베팅판에 올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아니 끝낼 수는 있는 건지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다 같이 죽어버릴까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평생 고생만 한 어떡합니까? 내일은 더 큰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의 방황이 아니라 이건 우리 집안의 멸망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시무시한 빚더미와 괴물이 된 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찢었죠. 당장이라도 딸년의 짐을 싸서 복도로 내던지고 싶었지만 아내 정희 씨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매달리는 바람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쯤 되었을까요? 지은이가 제 방에서 나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어제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촉촉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아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어제는 내가 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 딸은 제 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쥐어줬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와는 달리 초록색 숫자들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수익률 플러스 10부 딸은 그 화면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이것 봐. 어제 반등이 와서 벌써 이만큼 복구했어. 나 어제 새벽에 결심했어. 일단이 원금이랑 수입금 다 출금해서 아빠한테 줄게. 우선 급한 대출부터 갚고 나 이제 진짜 직장 알아볼게. 나 서울에서 경력 있잖아. 눈 조금만 낮추면 부산에서도 갈 데 많아. 그 말을 듣는데 벼랑 끝에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잠시 뒤 제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람이 울리더군요.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막혔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너무 몰아세웠나. 그래도 배운 게 있는 애니까 알아서 수습하려나 보다. 부모라는 존재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당하고도 자식이 돈 몇백 들고 와서 뉘우치는 척하면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눈높이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저희 세 식구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 저희가 가끔 가던 허름하지만 인심 좋은 단골 횟집이었죠. 딸년이 처음으로 자기 돈이라며 8만 원짜리 모듬회를 샀습니다. 엄마 아빠 아구멍 그동안 내가 불려해서 미안해.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 아빠 경비일도 이제 조금만 더 해.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파트 팔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자. 요즘 나라에서 시니어들 복지주택 지원해 주는 것도 많다며 그런 것도 내가 다 알아볼게. 아내 정희 씨는 매운탕 국물을 떠먹다 말고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가 마음만 바로 잡으면 됐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저도 그날은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쓰기만 하던 술이 그날은 왜 그렇게 달던지요. 경비실에서 주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받은 스트레스가 딸의 그 빈말 한마디에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보험을 다시 정비하고 제 연금과 딸의 월급을 합치면 남은 빚은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지옥 같은 삶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가짜 안도감에 푹 젖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딸이 입금해준 300만 원이 그리고 그날 먹은 8만 원짜리 회가 사실은 우리 부부의 심장을 돌려내기 위해 준비된 마지막 성찬이었다는 것을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희망이 샘솟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의 그 초록색 수익률 화면도 입금된 300만 원도 사실은 더 큰 판을 짜기 위한 미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제 휴대폰을 잠시 빌려간 이유가 단순히 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조금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내의 수술비로 남겨둔 마지막 보루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딸의 거짓 웃음을 보며 단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독이 든 사과인 줄도 모르고 그 달콤함에 취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딸년이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던 그 눈방울이 사실은 굶주인 늑대의 눈빛이었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어제 딸이 입금해준 300만 원. 그 돈에 눈이 멀어 잠시나마 평안을 느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새벽 근무 중에 올린 휴대폰 진동은 제 노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축은행 이민성님, 비대면 대출 5천만 원 입금 완료. 손이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500만 원, 2만 원도 감당 못해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5천만 원이라니요. 알고 보니 딸년이 어제 제 휴대폰을 빌려간 건 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지문을 몰래 등록하고 비대면 앱으로 제 이름의 연금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한 계치까지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제 아내 정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괴정시장에서 한창 나무를 다듬고 있을 시간인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골목길인데요. 아주머님이 빙판길에 크게 넘어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십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비복도 못 벗은 채 빗길을 뚫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험한 골목길. 어제 내린 진눈개비가 밤새 얼어붙어 살인적인 빙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고관절이 박살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비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수술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고 앞으로 간병비며 재활비며 돈 들어갈 일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딸 지은이의 태도가 제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이는 휴대폰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더군요. 제가 딸의 어깨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 엄마, 저 꼴 안 보여. 내가 낸 대출은 또 먹어. 그러자 딸이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저렇게 된 거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 엄마 상에 보효폼 들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 입원비랑 수술비 나오지. 그거 보험금 나오면 나한테 좀 빌려줘. 지금 코인이 진짜 바닥이야. 여기서 조금만 더 태우면 아까 5천만 원 빌린 거 한 방에 복구하고 엄마 병원비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몸값을 담보로 도박을 하겠다는 저 악마 같은 목소리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착하고 공부 잘하던 우리 지은이는 2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이라는 괴물이 사람의 영혼을 어디까지 갉아먹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목숨을 갉아먹는 암세포라는 사실을요. 병원비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수술실 안에서 고통받는 동안 저는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뒷바라지가 사실은이 괴물을 키운 자양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결제를 위해 제 카드를 내밀었을 때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딸녀는 이미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심지어 아내의 생명줄까지 전부 베팅판에 던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 처절한 응급실 복도에서 67세 아빠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저 괴물로부터 내 아내와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살에 가까운 결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였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끝났지만 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내민 영수증에는 40~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와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은
우습게 깨질 판이었죠. 제가 가진 전 재산은 이미 딸려의 대출로 다 뽑아 쓴 상태였습니다. 경비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비상금 300만 원마저 딸아이가 야금야금 빼간 걸 확인했을 때 저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마취해서 깨어나 통증에 시험하는 아내 곁을 지키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평생 오토바이 타며 고생만 시켰는데 노년엔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꼴을 보여주다니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 방네 자랑하던 제 입술을 꿰매 버리고 싶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이 짐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염치불구하고 천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괴종시장에서 크게 식당을 하는 천남은 평소절을 형님 대접하며 잘 따랐거든요. 하지만 천남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형님, 지은이가 저한테까지 손 벌린 거 모르셨습니까? 벌써 반년 전에 자기 사업한다고 제가의 담보로 2천만 원 빌려갔습니다. 그거 이자도 안 내서 지금 제 속이 다 들어가요. 형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자부심이 유리잔처럼 박살났습니다. 내 딸이 내 뒤통수만 친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인생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천남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 전화를 끊는데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지은이는 아내 침대 옆에서 보란듯이 코인 차트를 보고 있더군요. 아내는 목이 마르다며 헛손질을 하는데 딸려는 이어폰을 끼고 세상과 단절된 채 모니터 속 숫자에만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딸의 이어폰을 획 낚아챘습니다. 너 천남한테 돈 빌린 거 왜 말 안 했어? 내가 사람이냐? 짐승도 자기 부모 아프면 이렇게는 안 한다. 병실한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눈나 깜짝 안 하더군요. 오히려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고했습니다. 아빠 쪽 팔리게 여기서 소리 좀 지르지 마. 삼촌 돈은 내가 대박 터지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 보험금 신청했어. 고관절 골절이면 상해보험에서 최소 800만 원은 나올 텐데 그거 지금 나한테 주면 내일 아침에 바로 천남 삼삼촌 돈 갚고도 남는다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려는 엄마의 사고조차 자신의 베팅판을 키울 자금 조달 기회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뻔뻔한 표정을 보는데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말로는이 아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복지와 배려가 이 아이에게는 그저 공짜로 누리는 권리이자 남을 착취할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제 낮은 목소리에 따른 비웃듯 짐을 챙겼습니다. 나갈게. 근데 아빠 나 나가면 엄마 간병 누가 할 건데? 아빠 경비 일내야 하잖아. 나 없으면 엄마 대소변 누가 받아내냐고 협박이었습니다. 아내의 수발을 볼모로 삼아 저를 조종하려는 그 악마 같은 계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비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그리고 저 괴물과 한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고통받는 아내를 보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딸년이 병실을 나가고 나서 저는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이 지옥을 끝낼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비실로 날아온 또 다른 고지서를 확인하고는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의 침입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제 일상은 무채색으로 변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어도 주민들의 인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 내일이면 퇴원해야 할 아내를이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어떻게 데려오느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빨간색 딱지가 붙은 봉투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최고장, 채무 불이행에 따른 압류 예고 통지. 딸년이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원금과 이자가 밀리다 못해 이제 우리가 사느니 낡은 아파트까지 위태로워진 겁니다. 40년 넘게 비바람 맞으며 오토바이 타서 일군 제 유일한 재산이자 아내와 제가 죽을 때까지 머물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을 경찰에 신고하고 내쫓는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수술 자국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지으니 밥은 잘 먹고 있냐며 자식 걱정뿐인데 그 자식은 아내의 상에 보험금을 탐내며 방구석에서 숫자에 미쳐 있었으니까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배려가 사실은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경비실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전동들과 망치를 챙겨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차가운 결단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역시나 거실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박스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딸의 방에선 여전히 기분 나쁜 기계음과 마우스 클릭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날카로운 드릴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방문 경첩이 하나둘 풀리더니 덜컥 소리와 함께 문짝이 제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42년 동안 지켜줬던 딸의 사생활. 그리고 부모라는 울타리가 물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짝을 거실벽에 세워두고 딸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임대차 계약서. 딸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집의 세입자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관리비는 별도다. 딸은 기가 찬다는 듯이 웃더군요. 아빠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 이 문은 왜 떼? 인권 침해 아니야, 인권. 내가 내 이름으로 연금담보 대출받고 엄마 보험금 탐낼 때 우리 인권은 생각했냐? 문은 다시 안 달아준다.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볼 거다. 돈 없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오늘부로 너한테 들어가는 쌀1톨 전기세 한 푼도 내 돈으로 안 낸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딸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짝을 떼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더군요. 딸은 악을 쓰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 있냐며 저를 비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굴렀던 그 40분의 공포가 딸의 통고 소리보다 수천 배는 더 끔찍했으니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딸을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제 결단이 하루 이틀이면 풀릴 줄 알았겠지만 이번엔 제 인생 전체를 건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사흔둘 먹은 노처녀 딸의 기생을 끝내기 위하니 처절한 사투의 결말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아내의 통원 치료비와 산더미 같은 빚더미 속에서 과연 전원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제 손에 든 망치가 차갑게 식어가는 밤이었습니다. 문짝을 떼어내고 나니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 두꺼운 나무문 뒤에서 딸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딸내가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는지 아니면 잠을 자는지 훤히 다 보였습니다. 딸은 처음 사흘 동안 단식 투쟁을 하더군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은 채 떼어진 문 쪽을 향해 돌아누워 시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울면서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바쳤겠지만 이제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해 거실 한복판에 환자용 침대를 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는 아내를 보며 딸년의 단식 투쟁은 그저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은아, 내가 굶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하지만 이번 달 월세 80만 원 못 내면 내 짐은 다대포 앞바다에 처박힐 줄 알아라. 제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제 국민연금 110만 원과 경비원 월급을 합쳐도 딸년이 저질러 놓은 대출 이자와 아내의 간병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시니어 복지 간병 서비스와 긴급 지원금을 신청하며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조아려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걸하듯 얻어낸 도움으로 겨우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딸은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의 배고픈 소리를 무시하는 아비의 심정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수술 자국을 소독할 때마다 제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평생을 바친 보답이 고작 이런 파산 직전의 삶이라니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저는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벽에 경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현관에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더군요. 지은이가 어디서 구했는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초한 얼굴로 돌아온 딸은 제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 중에 일단 40만 원이야. 나머지는
다음 주에 줄게. 돈을 내미는 딸의 손마디가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느라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오토바이를 타며 제 손마디가 그렇게 부어오를 때 딸은 서울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귀하게 컸었죠. 이제야 비로소 제 딸이 세상의 무게를 돈 한 푼의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딸에게 원한 건 돈 80만 원이 회산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인간의 모습, 그거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 아내의 상해, 보험 청구, 서류 옆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없으니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뒷모습까지 다 보이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카드론과 사채 이자는 여전히 산더미 같았습니다. 40만 원은 그저 이자의 절반도 안 되는 푼돈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깊은 잠등에 들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내 집 거실의 기생충이 아니라 자기 몫을 하려 발버둥치는 세입자가 살기 시작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쓰러졌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한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부부의 노후는 망가진 상태 그대로고 딸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사랑해라는 말이 오가는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냉혹하고도 따뜻한 아버지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딸의 투자는 멈췄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법적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도용해 받은 대부 업체의 독촉장들이 이제는 경비실이 아니라 우리 집 거실 식탁위로 당당하게 배달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결론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지독한 동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여전히 망치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은 로또가 아닙니다. 꽝이 나오면 다행이지. 제 인생을 통째로 압류해가는 빚쟁이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벌써 딸년이 제 방 문짝 없이 산 지도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식탁 풍경은 예전처럼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계산서와 상환 계획표가 대화의 전부가 되었죠. 지은아 이번 달 대출 원금 120만 원 빠져나갔다. 내가 낸 80만 원이랑 아빠 월급 합쳐서 겨우 메웠어. 제 말에 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며 대들었을 아이가 이제는 야간 알바에 찌든 얼굴로 묵묵히 밥숟갈을 뜨더군요.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을 사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딸이 저질러 놓은 8,200만 원이라는 빚더미는 여전합니다. 재국민 연금 110만 원과 경비원 월급, 그리고 딸의 월세를 다 합쳐도 앞으로 7년은 더 지옥 같은 긴축 재정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자식의 거짓 웃음에 속아 제 살점을 떼어주던 그때보다 차라리 서로를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대하며 선을 긋고 사는 지금이 제 아내와 제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예전엔 미안해서 못 마주쳤다면 지금은 아내의 재활 치료를 돕는 제 손에 힘이 실리는 걸 보며 서로의 눈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는 퇴근길에 다대포 바닷가에 앉아 바람을 옵니다. 제 40년 오토바이 인생이 묻어있느니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자식이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여러분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노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 반드시 차갑게 의심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준 그 돈들이 사실은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근육을 다 녹여버리는 독약이었습니다. 넘은 자녀가 아직도 여러분 품 안에서 경제적 복지를 누리고 있다면 그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끊어내지 못한 여러분의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몇십만 원에 목매는 처지가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자식의 방문, 경첩을 뗄 용기를 내십시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돈이 없어 아내를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물보다 내 노후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끝까지 부모로서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야 자식도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제 발로 서게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빚은 여전하고 제 허리는 매일같이 쑤셔오지만 저는 내일도 경비실로 출근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저를 지탱해 주니까요. 제 딸은 결국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곳 부산에서 자기 힘으로 하루를 버티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제 긴 싸움의 결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무너진 줄만 알았던 67세 아빠의 노후가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42 먹은 딸년의 방문 경첩을 제 손으로 뜯어낸 지 벌써 8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줄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문짝 떼어낸 독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다대포 앞바다처럼 고요합니다. 딸녀는 여전히 제 방문도 없이 제가 내민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월세를 내기 위해 매일 밤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발 다시는 남의 돈, 애비 돈 우습게 하는 괴물로 돌아가지 말아 달라고 말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을 벼랑 끝으로 밀면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자식은 그 벼랑 끝에서 비로소 자기 발로 땅을 딛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딸이 저질러 놓은 8천만 원의 대출 빚은 산더미 같고 아내는 아직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연금을 지켰고 제 아내를 지켰고
무엇보다 제 남은 인생에 존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니어 동지 여러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나도 저런데 싶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심장을 먹고 자란다지만 그 심장이 다 닳아 없어지면 부모도 자식도 결국 공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뼈아프게 깨달은 3가지만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절대 휴대폰 비밀번호나 통장 명의를 빌려주지 마세요. 그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자식의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그 한 번은 반드시 10번, 100번이 되어 여러분의 보험과 마지막 집한 채까지 앗아가 갈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재기 자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연금과 지원금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그걸 건드리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침입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돈이 없어 아내를 지키지 못할 뻔했던 그 40분의 공포를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 공포를 겪기 전에 오늘 당장 자녀와의 경제적 선을 명확히 그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작은 용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앓으면 병이 되지만 나누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이 늙은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자식 걱정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드시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다대포에서 이민성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